숨소리도 굉장히 거칠고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 저러다 어레스트 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딩 널스 간호사를 읽다 이제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이제 김영미 한림대학교 커맨드센터 부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너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의 커맨드센터 부센터장으로 있고요.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담하는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맨드 센터라는 게 사실 좀 익숙하진 않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커맨드 센터 아마 남자 간호사들은 잘 알 거예요. 게임에서 다 나오는. 그래픽스. 네, 그렇죠. 저도 많이 지었습니다. 뭐 일단 뭘 진두지휘하겠다기보다는 저희의 커맨드 센터는 병원 운영 효율화를 해서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하는 전담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든 상관없습니다. AI든 로봇이든 단순 프로그램이든 저희는 뭐든지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그냥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긴 하겠지만 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아직은 저도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커맨드 센터에서 뭐 AI나 뭐 로봇을 활용해서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로봇은 7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단일 병원에서 다종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11종, 그러니까 11가지 종류의 로봇을 77대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그런 로봇을 운영할 때 병원의 간호사들의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잘 녹아들지를 같이 고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이 들어온 병원들은 좀 있을 거예요. 뭐 한두 대. 그런데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간호사들의 동선, 의료진들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넣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저는 현장을 바꾸는 간호사라고 저를 소개하거든요. 이제 저는 제 뒤에 부센터장, 뭐 팀장 이런 것보다는 전 간호사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이유가 기술로 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있고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었던 게 MRI 검사 혹시 예약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MRI 검사 종류가 몇백 개가 되는데 환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이 MRI는 몇 시간 걸리나요? 그럼 대충 1시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많은 검사의 소요 시간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AI로 소요 시간을 간호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예약 시간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AI 개발자들이 보면 저게 무슨 AI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간호사의 업무를 도울 수 있고 효과성이 나면 그건 AI라고 보거든요. 뭐 그 기술이 얼마나 고난이도의 기술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바꿨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림대학교가 제가 학생 시절 때부터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걸로 제가 간호 쪽으로 좀 확인을 네.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한림대학교의 이런 기술 뭐 간호 쪽 뭐 반영하거나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좀 있을까요? 자랑할 거리는 많죠. 저희가 한림대 의료원이 꿈을 펼쳐라 하면서 이제 거의 뭐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 간호사들이든 그게 행정이든 의사든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신규 간호사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문화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저희가 낙상 예방 AI가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거든요. 2021년도에. 낙상 예방으로. 네. 그럼 임상에 얼마나 계셨고 그 가운데 좀 그래도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를 접점하는 부서는 제가 지금 19년 동안 있었고요. 지금 제가 24년차 간호사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19년 동안 환자와 대면하면서 업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현장에 있진 않지만 뒤에서 기술로서 하는 기획팀을 이제 가치혁신팀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QI 활동을 하는 그런 기획팀이죠. 거기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커맨드 센터에서 근무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많이 울고 웃겼던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뭐 웃겼거나 좀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나 뭐 환자분이 좀 계시는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신규 때는 신규 때 이벤트가 있고요. 중간 관리자 때는 중간 관리자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제일 간호사를 그만해야 되나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병동에서 7년을 일했고요. 외래에서 9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이제 외래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외과 외래에서 근무를 했는데 외래를 내려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떠한 장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병동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있으니까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부터 짜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마음 졸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부전 환자가 외과에 올 일도 없는 환자가 대기 의자가 거기 남았다는 이유로 와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숨소리도 굉장히 거칠고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있으니까 저러다 어레스트 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환자가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 왜 집에를 안 가시고 이러고 계시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순환기는 보셨을까요? 그랬더니 차트를 뒤져봤더니 순환기를 보셨더라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 집에 가라. 약은 뒷도 동일한 약을 처방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순환기 내과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집에 가도 되는 사람 맞냐 했더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왜 안 가냐고 여쭤봤더니 손주 주려고 햄버거를 사가셔야 되는데 숨이 너무 차서 가다가 저희 외과 앞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롯데리아까지 못 가실 것 같은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돈으로 햄버거를 사와서 드렸어요. 드리고는 택시까지 태워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례가 베스트 이제 간호 서비스를 하는 저희 외래에서 뽑는 그런 상이 있었거든요. 베스트 사례로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저 환자를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저 환자가 내 앞에서 응급상황이 안 터졌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거를 나이스하게 대처할 인프라가 없는데 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저 혼자 말을 안 하고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터졌냐면 외래 간호사한테 한 17년 차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제가 외과인데 저희 과 환자가 아니라 또 그날도 혈액종양내과 환자가 터미널 환자였어요. 누가 봐도 이제 어레스트 나기 한 3분 전이었어요. 근데 휠체어에 이렇게 늘어진 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호자는 이제 환자의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 머릿속에 순간 0.5초 동안 무슨 생각이 지나갔냐면 왜 내 환자 아닌데 왜 꼭 내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정말로 CPR이 터졌고 대응을 했고 환자는 응급실로 가서 환자는 소생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과거의 그 이벤트를 생각했죠. 그래서 약간 고백하는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고백을 했죠. 사실은 그때도 이머전시가 날까봐 내가 빨리 보내고 싶었다.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임상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팀에 가게 된 계기도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환자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명감은 없더라도 적어도 환자를 두고 그런 생각을 0.5초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바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외래에는 일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결국엔 환자를 살리고 싶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부서에 왔고 그러면 그 환경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솔직히 잘 어디 가서 말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도덕성 없어 보일까 봐. 그러나 좀 진심입니다. 왜냐면 간호사들은 충분히 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이게 뭐 비단 근데 저는 간호사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간호사가 온전히 간호에만 사실 집중하기 어려운 그쵸.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을 해서 이건 맞습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병원 근무 환경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효율화가 좀 잘 돼서 간호사분들이 진짜 환자의 전인간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뭐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겠죠. 맞습니다.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좀 반복적인 업무나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좀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단위로 좀 쪼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케어하는 집중 간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업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간호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품의 정수 정량을 카운트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그 부가적인 업무들. 그래서 반복 업무라고 단순히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직접 간호와 연결되지 않는 부가적인 업무를 바꿀 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19년 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나열하려면 아마 오늘 집에를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렇죠. 병동마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팀 단위로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뭐 간호 전체도 있을 그렇죠. 거고 뭐 대형 병원이면 병원일수록 업무 분장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솔직히 대형 병원은 잘 돼 있어요. 뭐 그분들은 되게 뭐 아니라고 하지만 저차수 병원은 정말 더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업무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높이는 일을 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사를 봤을 때 뭐 간호사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좀 입고 있다라고 하셨던 표현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때는 이제 너무 한에 맺혀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저희가 로봇을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약제 배송 로봇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사가 약을 넣으면 병동 간호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약사님은 약을 넣는 행위가 늘었지만 병동 간호사는 내려가던 거를 안 내려가게 됐잖아요. 이송요원을 불러서 시키던 맞아요, 업무를 맞아요. 안 해도 되고 그냥 로봇이 올라와서 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전 약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간호사? 네. 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약이 잘못 올라오면 어떻게? 늦게 올라오면 어떻게? 그 한 100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이 잘못 올라가는 건 사람이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약이 없어지면 어떻게? 로봇의 배를 열고 누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무슨 질문 격파깨기 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로봇을 쓰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서비스가 모든 기술이 대충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어쩌면 우리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무슨 기술이 들어올 때마다 불편해.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법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구조화된 언어로 표현한 걸 배우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간호사들 대상으로 늘 하는 말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멘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좀 핵심 키워드가 저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어떤 로봇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로봇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그 일을 통해서 뭐 장단점 같은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이 젠슨 황이 로봇을 얘기하는 바람에 엄청 핫 키워드가 더 됐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라고 이제 수술용 로봇이 있고 이런 서비스 로봇은 그야말로 이제 이게 환자를 대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서비스를 행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병원에서 하는 로봇이라고 하니까 수술 로봇이랑 다빈치 로봇을 헷갈려 하시는 맞아요, 분이 맞아요.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이제 식당에 있는 그런 서비스 로봇처럼 이제 배송, 델리버리 하는 로봇, 이제 방역을 하는 로봇, 청소 로봇, 뭐 그리고 비대면 협진을 도와주는 그리고 교육 동영상을 틀어주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중량 물건을 나르는 로봇 그런 식으로 11종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원에서 가장 대체될 수 있는 건 이송이죠. 아무래도 단순 이송. 네, 단순 이송밖에 없고요. 대형 병원들은 단순 이송 시스템이 원체 잘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레일로 이렇게 레일로 왔다 갔다 가기도 하고 작은 더메이터로 올리기도 하고 에어 슈터도 있고 그러면 굳이 로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신축 병원이 아니라 구축 병원에서 오히려 뭐 레일이라든지 에어 슈터를 그렇죠. 그리고 되게 노후화로 오래됐을 때 단순히 잦은 반복으로 일어나는 이송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로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의료 현장에 맞겠는가를 하는 거거든요. 덴마크 병원에 가서도 봤더니 로봇이 운영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알았습니다. 로봇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아,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아마 건담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태권비?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뭐 로봇의 인권 뭐 이런 거 근데 유럽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로봇이 나를 서비스해 그러면 그게 뭐든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로봇에만 눈이 있어요. 우리나라 로봇에만. 그분들이 그랬어요. 너희는 왜 눈이 있니? 어? 너네는 눈이 없어? 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했는데 그러니까 기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기계는 기계구나. 그렇죠. 그냥 기계인 거예요. 걔네 머신. 저희는 얘네랑 감성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저희 센터장님이 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도 그걸 그렇게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그래서 어쩌면 더 빠르게 로봇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로봇을 하면서 느끼는 게 휴머노이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간호의 본질적인 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간호사가 해야 될 고유 업무가 더 저는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돌봄 인력을 다 로봇을 대체 아니요? 있는 거는 저는 하면 할수록 집안에서 일어난 돌봄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케어는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좀 긍정적인 뭐 사례로서 뭐 좀 회자되고 있다 그런 로봇들이 좀 있을까요? 간호사들 많죠. 사이에서? 예, 많죠. 그래서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배송해 주나요? 이제 약제 배송하는 배송 업무도 간호사들 만족도가 80~90%가 넘어가고요. 근데 약사님의 만족도는 참고로 60%입니다.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에 그래도 로봇을 사용해야 되냐는 답변에는 80%까지 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본인들도 알고는 계신 거예요. 이거를 타러 어떤 인력이 내려오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간호사가 내려가는 병원도 있고 맞아요. 보조 인력이 내려가는 네, 맞아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조 인력이 내려가는 병원도 간호 업무가 좋아진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 인력이 그걸 타러 내려가는 시간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는 시간에 다른 업무를 못 시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약을 타러 내려가 있어. 뭘 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항암제도 그렇다고 타야 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려간 김에 뭘 타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또 올라와 버렸어. 그럼 또 내려가야 돼. 그러면은 다른 업무를 전혀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환자 이송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환자 이송은 로봇으로 글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병원의 특징이 뭐냐면 환자를 단순히 이송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로봇으로 이송을 시킨다 해요. 그럼 그걸 누가 모니터링 할 거고 누가 대처를 할 거냐는 거죠. 그거는 아직 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밀고 가는 힘을 줄여줄 수 있는 로봇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약제 배송 로봇이 되게 만족도를 높게 하고요. 저희 병리과 검체, 그러니까 내시경실에서 조직을 뗀 병리 검체를 병리과로 나르는 업무를 해요. 근데 처음에 그 부서가 안 한다고 해서 이제 회의를 하러 갔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바빠서 못해요. 그거 어차피 이송요원이 하는데 본인이랑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병리과 선생님을 설득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기 싫은가를 물어봤더니
병리과 검체는 더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검체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코드 시스템 다 넣어드렸어요. 이중으로 하는 거. 그리고 로봇은 그냥 그야말로 배에 넣고 가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틀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의외로 병리과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거기는 뭐 업무가 줄지 않았고 사람이 내려왔었잖아요. 똑같은 업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송 요원들이 검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한 개가 비어요 이러면 난 모르겠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주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서서. 뭐 없으면. 네, 없으면. 그럼 본인 업무를 하다가 그분들이 오면 이송 요원들이랑 검체를 맞춰봐야 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로봇은 계속 무한 대기하거든요. 띠릉띠릉 전 도착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날 때 본인의 물건을 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100%예요. 그래서 양쪽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저희 로봇은 특이하게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간호사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한번 돌렸는데 넌 바보냐? 이 소리가 나왔어요. 넌 바보냐? 야간에 운영을 해야지. 낮에 우린 이송요원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모를까요? 야간에 운영을 하려면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에러가 나거든요. 그 에러를 대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로봇 엄마로 불리거든요. 77대 자식이 있어요. 와. 지금도 아마 와. 촬영한 중간에도 카톡이 막 오고 있을 거예요. 아. 에러가 나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와. 야간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럼 로봇을 쓰기 위해서 사람을 들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기업에 24시간 대응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되면 야간을 솔직히 너무 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병동을 찾아가서 누군지는 모르죠. 무기명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24시간을 운영하는 거다. 저의 목표는 그리고 휴일도 뭐 이때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순간 이제 그런 이제 뭐 피드백이 없어졌고요. 또 만족도가 좋았던 게 그 환자들 입원 생활이라든지 검사 전 설명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오잖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복 학습을 해드려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간호사들이 또 태블릿 갖고 가서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태블릿 몇 호에 있어? 그럼 너 또 가. 물론 스마트 베딩에 들어가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으로 했었거든요. 만족도가 진짜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로봇의 기능입니다. 10번을 보내면 7번을 제대로 못 가요. 계속 그 피드백을 그 회사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로봇의 기능만 올라간다면 병원이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그애가 비대면 진료도 해주거든요. 다학제 진료 같은 거. 그러니까 비대면 회진 뭐 이런 것들을 간호사가 꼭 태블릿을 켜주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그 자리로 가서 실현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는 있고 미래의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역 로봇은 환자들 만족도가 되게 좋았어요. 코로나 때. 의료인이 원하는 방역 기능은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저희는 다제 내성균에 대해서 강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데 환자들은 병원이 날 위해서 저도 그래죠. 뭘 해줬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 실제로 환자들이 방에 못 들어가다가 방역 로봇 돌려줬더니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기능적인 거 말고도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마다 좀 다르긴 하나 그런 배송이라든지 교육 안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한간에는 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제 AI가 간호 업무를 뭐 대체할 거다라고 하면 우리의 또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적인 목소리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로봇 없어질 직업이 없다라고 뭐 오히려 생길 직업이 많다라고 하죠. 저희는 간호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 때 간호사가 들어가야지 그런 현실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 대체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업무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간호사들은 요새 AI 에이전트 많이 나오잖아요. 간호사를 돕는 그런 개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AI 로봇이 뭐 진짜 휴머노이드 같이 막 걸어다니고 막 실제 환자를 막 포지션 체인지해주고 막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세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 로봇 기업들이나 연구자분들 만나면 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센서가 굉장히 발달돼야 돼요. 저희는 환자를 포지션 체인지하는 게 남들이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환자를 만졌을 때 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에 따라서 저희가 파워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로봇이 하려면 여기에 모든 감각이 다 씻겨져야 돼요. 그럼 몇 억이 되지 않을까요? 한 대당 막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고 그러나 저희가 로봇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환자 포지션 체인지 하기도 솔직히 너무 어렵고 환자 이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실을 때. 그러니까는 저희가 파워를 좀 힘을 덜 쓰게 하는 그런 보조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은 웨어러블 네, 간호사들 아시잖아요. 허리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산재도 많이 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중심에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과 병동에 일할 때 제가 체력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막 100kg, 80kg 환자를 막 스트레처 칼을 막 밀면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하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근데 현장에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봇 기업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든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는 환자의 겨드랑이에 일단 손을 낀 다음에 이 환자를 나에게로 넘어뜨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힌다. 이걸 설명했어요. 이랬을 때 힘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 힘이 덜 들어가는 로봇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AI와 이제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빠르게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이 사람인 간호사들은 어떤 역량이나 어떠한 발전을 또 뭐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으실까요? 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간호사들이 이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업보다 저희가 굉장히 정해진 오더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되는 걸 학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기술을 검증이 안 된 거면 잘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환자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기술에 좀 받아들이는 태도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피드백도 안 주고 계속 이대로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 상황이 괜찮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유연한 힘을 이제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80%의 간호사는 그런 유연한 힘을 키우고 상위 20%와 1%에는 이런 걸 리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아마 이제 저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 뛰어나다가 아니라요.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80%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그 유연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간호사들한테 그런 영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뭐 나아가서 뭐 꼭 기술뿐만 아니라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간호사분들이 뭐 어떻게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직업을 좀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견해가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했듯이 현장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금 좀 전에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대표님도 다른 분야에서 지금 간호사를 돕기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간호 업무를 해본 사람이 여러 분야에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고령화, 돌봄 이런 거는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발의할 때도 목소리를 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품화를 해서 현장을 바꾸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영역을 넓히는 일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 병원 간호사의 특징이 보건 간호사 아니면 교수 아니면 공무원 딱 정해져 있어요. 진로 자체가.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현장 바꾸는 간호사라고 했지만 제가 경험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사람이라고 EO라고 뭐 이름을 그냥 저 혼자 지었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익스피리언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의 경험, 직원의 경험을 어떤 기술로서 조화롭게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뭐 누구도 저한테 그 직업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요새 굉장히 엔잡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병동 간호사, 외래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이런 워딩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각자의 지속 가능한 그 포인트를 잡으면 되거든요. 각자의 업무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것들을 기술 사업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책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교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간호사들이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에는 간호사 학생 때부터 좀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들이라고 하죠. 좀 이런 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간호대 학생들 대상으로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얘기가 잘 들어오진 않으나 맞아요. 저희도 내가 학생 때 저 얘기를 들었더라면 내가 중간 관리자일 때 저 얘기를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지금 내가 조금만 빨리 이걸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뭐 어떤 기업, 디지털 헬스 기업에 나는 입사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뭘 하겠냐는 거죠. 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병원에 운영되는 뭐 데이터에 대한 걸 분석하겠어. 그런 식으로 본인이 거기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 거죠. 오. 얘기가 길었던 건 아니, 진심이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진짜 좋은 네. 말씀이신 것 네. 같고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간호사가 사실 병원 안에만 또 당연히 병원 안에 있어야 되는 간호사분들 필요하지만 그쵸. 그 이외에 또 영역에서 뭐 데이터든 뭐 기술이든 뭐 이런 창업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뭐 의료 쪽 분야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병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간호 선생님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있어요. 저는 꼭 현장이 힘들더라도 남아달라고 바꾸겠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왜냐면 신규 간호사들이 1년 만에 2년 만에 그 안 좋은 경험들을 하고 나가세요. 맞아요. 근데 계속 그 상태니 병원 현장은 계속 안 돼요. 근데 저는 자신 있거든요. 5년 안에 바꿀 자신. 그래서 조금만 남아달라고 항상 어딜 가면 여러분 남아주십시오. 여기 안에서 욕을 해도 되고요. 불평불만 해도 되니까 병원 안에서 남아서 그 일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계속 병원 안에 남아있는 이유가 제가 뭐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병원 현장을 계속 피드백을 계속 제가 샌드위치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샌드위치를 사주고 점심시간에 오라고 해요. 넌 뭐가 그렇게 힘드니?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100만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잘 들어봐. 그건 기술로 바꿀 수가 있어. 이거는 안 돼. 그럼 내가 기술을 바꾸면 넌 뭘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떠한 데서 가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지나 봐요. 맞아요. 근데 노력하고 있어. 그 길을 가려고 해. 그러니까 힘을 실어줘. 어떤 걸 할 때 처음이 아니다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줄래? 제가 여러 시스템을 오픈하잖아요. 근데 친한 후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끔 전화 와요. 선생님, 우리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얼마 전에 싸웠어요. 제일 친한 후배랑. 날 못 믿어? 맨 마지막 그림은 이거야. 지금은 과도기야 라고 했더니 선생님 미안해. 그러니까 날 믿으라고. 근데 그 기간까지는 미안하지만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신규 간호사들한테 떠나지 말고 글쎄요. 간호학과를 저도 사명감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진짜 묘한 게 하다 보면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환자를 한번 살려본 경험은 이게 소방감 이런 식으로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나게 되면 없던 사명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그래서 좀 남아있는다면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후배 간호사들한테. 나가봐야 좋은 데가 없다. 여기서 같이 고치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한림대학교 커맨센터의副센터장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로봇이 요즘에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어떻게 좀 도입을 하셨고 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나아가서는 현재 뭐를 살아가는 간호사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 좀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